자,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판매 후 리스 잠깐 복습하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기출 솔루션 책 이론 요약 몇 페이지냐면 392페이지입니다. 기출 솔루션 책 392페이지. 자, 우선 판매 후 리스라는 것은 요 리스 이용자가 자산을 빌리기 전에 갖고 있던 자산을 팔고 다시 리스로 빌리는 것을 판매 후 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판매 후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 제공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사고 리스 제공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리스 이용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팔고 다시 리스로 이용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 처분하는 거래와 그리고 리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거래 각각에 따로따로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자산 판매, 리스 이용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요 사용권 자산, 요 친구입니다. 자산의 사용권. 그래서 원래 리스 이용자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판 다음에 다시 리스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판 다음에 다시 리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 중에서 일부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이 사용권 자산을 기존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사용권 자산의 금액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의 장부금액에 리스 그렇죠 자산의 공정가치 분의 리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 하면 리스료의 현재 가치, 리스료의 현재 가치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 사용권 자산 금액이 리스 부채 금액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액이 들어가서 처분이익을 취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자산의 장부금액이 요점 있고 공정가치가 요점 있고 처분이익이 이만큼이라 한다면 이 처분이익을 전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처분한 부분, 리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공정가치 중에서 리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의 처분이익만을 계산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후 리스, 기본적으로 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의 처분 순이익 계산하는 거 먼저 보셨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살이 덧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판매 금액이 일반적으로는 공정가치와 같을 텐데 판매 금액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판매 금액이 공정가치보다 크다. 공정가치는 100원인데 공정가치 100원인데 판매 금액은 120원이다. 이런 상황.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받은 돈,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더 준 돈, 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 간주했었죠. 그래서 더 비싸게 팔았다라고 한다면 자산을 팔면서 처분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매자는 돈을 빌려준 것이고요. 그럼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슨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느냐? 일단 이 빌린 돈은 리스의 형태로 돈을 갚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좀 미래연금으로 안에는 정말 리스에 대한 대가와 차입금을 상환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연금의 현재 가치, 요 금액을 아니다, 흰색으로 써야겠네요. 요 금액을 리스에 대한 부분과 차입금을 상환하는 부분으로 쪼개서, 그죠? 차입금을 상환하는 부분은 이 차입금 빌린 돈에다 넣어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리스에 대한 상환금액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리스를 위한 지출액에는 정말 리스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 리스를 위해 내는 돈의 현재 가치만 포함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사용권 자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부분은 여기서 리스를 현재 가치에서 빼주시면 됐었죠. 초과 수령을 빼서 리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더 적기 때문에 더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는 판매 금액이 더 적다, 공정가치보다 판매 금액이 더 적다, 돈을 더 적게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자산의 공정가치가 100원인데 판매 금액이 90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90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100원을 받았다가 10원을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되돌려준 저 10원은 뭘로 보냐면 이렇게 선금 리스를 미리 낸 것으로 보죠. 그래서 리스를 위해 낸 금액은 미래의 리스료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이 금액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낸 리스료, 그래서 선금 리스료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보면 미래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여기 들어가고 선금 리스료가 같이 추가가 되어서 리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이 전체 금액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 지출액, 여기에 선금 리스를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 내용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더 받은 돈은 빼는 반면에 우리 준 돈은 더 적게 받은 돈은 더해서 리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포함시키고 더 리스했기 때문에 덜 팔았다라는 방식으로 그림을 반영했었죠.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 관련해서 보통 1차 시험에서는 처분이익만 물어봤습니다. 처분이익.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2차 시험에서는 이 회계 처리뿐만 아니라 이 사용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후속적인 회계 처리까지도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계산할 줄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회계 처리들이 교재 392페이지 6번에 쪼르륵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7번. 자, 리스 변경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었죠. 리스 변경이라 하면 기존에 이용하던 리스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스 조건들, 기초자산의 뭐 규모, 범위, 기간 이런 것들과 그리고 리스료를 더 받거나 더 주거나 덜 받거나 덜 주거나 하는 거래를 리스 변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스 변경의 회계 처리와 그리고 저희 지난 시간 리스 부채 재측정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용하던 리스를 미리 현금으로 바꾸는 리스 부채 재측정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 두 녀석의 차이는 리스 부채 재측정의 상황에서는 원래 처음부터 리스 조건에 그 변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 부채 재측정은 언제 일어나느냐? 변동 리스료가 변동하거나 또는 뭐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거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하거나 또는 선택권을 행사할지 말지 여부가 바뀜에 따라서 리스 기간이 바뀌건 뭐 미래 현금 구성이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처음부터 그런 조건들의 변동이 예상이 돼 있었어요. 기존에 처음 리스 계약 맺을 때부터 내가 선택권 너한테 줄 테니까 선택권 행사할지 말지 알아서 판단 잘 해봐. 또는 변동 리스료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리스료를 변동해서 주면 돼. 뭐 잔존가치 보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미래 현금이 바뀔 거 알고 있었고 그 현금이 바뀌는 것은 리스 부채 재평가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 변동 이 녀석은 처음에는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되어서 기존의 조건을 뜯어 고치는 것 이게 바로 리스 변경이죠. 상황이 다릅니다. 그죠? 계약 변경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건을 아예 바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야 될 회계 처리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 리스 변경이다. 기존의 조건을 아예 뜯어 고쳤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변경을 별도의 리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예전에 수익 파트에서 보셨던 계약 변경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계약, 저 흰색으로 쓴 계약은 그대로 두고 요 파란색으로 쓴 계약을 하나 더 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존에 있던 계약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경했는데 그 변경이 별도 리스로 처리되는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면은 그냥 리스 제공자 이용자가 옆에 하나 더 계약 체결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초자산, 현금. 이렇게. 그래서 별도 리스를 처리하는 경우는 기존 계약 건들지 않고 그냥 추가로 리스 이용자는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 리스 제공자는 하나 더 리스 제공하는 그런 의미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2차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리스 하나 더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리스 변경을 별도의 리스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무언가 기존의 계약 조건을 변경했을 때 기존의 기초자산과 현금 것을 변경하는, 조정하는 기존의 사용권상 리스 부채 같은 것에 조정을 가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산 부채에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일단 이 별도의 리스로 처리하는 경우와 별도의 리스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수익 파트에서 배우셨던 계약 변경의 판단 기준과 똑같죠. 일단 먼저 요 자산의 범위가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권 자산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면적이 늘어나거나 개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범위가 증가해야 되는데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안 돼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 자산의 기초 자산의 범위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간만 늘어나는 건 안 되고 원래 자산을 5개 쓰고 있었는데 10개를 쓴다든지 건물을 3개 층 쓰고 있었는데 2개 층 더해서 5개 층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건물의 면적을 10평만 쓰고 있었는데 20평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가 늘어나야 되고요. 그 범위가 늘어나는 것에 개별 가격만큼 리스료가 증가하면 되죠. 개별 가격이라 하면 그 해당하는 자산, 늘어난 자산을 따로 빌렸을 때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따로 빌렸을 때 내야 되는 리스료 그게 바로 개별 가격이죠. 그래서 그 금액만큼 리스를 더 내는 식으로 변경했다면 그러면은 리스 변경이 별도 리스로 처리가 된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스 변경을 별도 리스로 처리하는 경우 판단 기준 보셨고 그래서 만약에 별도 리스가 아니다. 보통 요 범위가 증가하긴 하는데 근데 범위가 증가한 것에 개별 가격만큼 요 리스료가 증가하는 건 아닌 상황. 이 경우 별도 리스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럼 별도 리스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리스 제공자 입장과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각각 보셔야 되는데 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는 그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대에 나온 적이 없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운용 리스에서 운용 리스로, 운용 리스에서 금융 리스로, 금융 리스에서 운용 리스로, 금융 리스에서 금융 리스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실 필요 없었고 이 케이스 리스 변경을 별도 리스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가 저희 시험제에 등장하는 주제죠. 그래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 변경을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리스 부채 재측정과 똑같습니다. 리스 부채 재측정처럼 이 변동한 미래 현금 흐름을 새로이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리스 부채 측정하시고 그 변동을 사용권 자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만 특이한 점은 리스 부채 재측정은 수정 할인율을 쓸 것이냐 아니면 최초의 내재이자를 쓸 것이냐 그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이 경우는 일단 먼저 수정 할인율을 쓰죠. 최종적인 리스 부채는 결국 변경된 미래 현금 흐름을 수정 할인율 할인한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계산됩니다. 수정 할인율을 써서 현재 가치 계산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리스 변경이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늘리는 게 아니라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 변경일 때 그 내용이 또 추가가 되죠. 그래서 리스 변경이 기존 리스의 범위를 좁힌다. 그럼 무슨 얘기처리 하셔야 되느냐? 이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리스의 범위를 좁힌 리스 변경이다 라고 한다면은 리스 부채 유효이자 생각하시다가 기존의 리스 중에서 줄어드는 부분, 그 줄어드는 부분에 리스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리스가 뭐 예를 들어서 건물 5개 층을 빌리는 리스 계약이었다. 근데 리스 변경을 통해서 3개 층만 쓸 것이다. 그럼 2개 층에 대한 리스료가 그 줄어드는 부분의 리스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40%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의 리스료, 회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리스 부채를 줄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다만 현재 가치 계산하실 때는 최초의 내재 이자를 쓰셔야 되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용권 자산도 같이 줄이시면 됩니다. 사용권 자산도 줄어드는 부분에 사용권 자산을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사용권 자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현재 가치 감가상각 하시다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줄어드는 부분에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권 자산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스 부채 미래 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봅니다. 일단 회계 처리하시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이 친구는 뭐냐? 이제 최종적으로 리스 변경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결국 내야 되는 리스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이렇게 수정 할인율. 여기선 수정 할인율 쓰셔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수정 할인율을 써서 현재 할인율을 써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스 부채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인 리스 부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스 부채 증가액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만큼 저 리스 부채가 증가한 만큼의 금액을 어디에 반영해 주시면 되느냐? 이렇게 사용권 자산에 반영하시면은 그 사용권 자산의 최종적인 금액은 이 금액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리스 부채 증가함 그대로 사용권 자산의 증가. 그래서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부분은 리스 부채가 감소하는 부분과 사용권 자산이 감소하는 부분이 달라서 여기 손익이 발생하지만 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그 이후의 변동은 그대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 거니. 그다음부터 뭐라 하시면 되느냐? 리스 부채에 대해서는 요 수정 할인율로 유효이자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용권 자산 요금액부터 새로이 감가상각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의 범위를 좁힌 리스 변경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 계산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계산 순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일단 리스 부채부터 쭉 계산하시고 빨간색으로 감소한 부분, 노란색으로 증가한 부분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사용권 자산을 그다음에 계산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처분 손익이 얼마냐? 이거 물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손익이 얼마냐? 리스 부채 이자 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단기 손익이 얼마를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온 건 뭐냐면 요 이후에 사용권 자산의 장부이 얼마냐? 여기 나왔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리스 부채 변경 후에 리스 부채의 장부이 얼마냐? 이걸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또 계산량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좀 잘 정리해서 푸셔야겠다.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제다 보니까 좀 나중으로 밀어두시고 맨 마지막에 푸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와 관련된 특수 주제들 보셨고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은 넘어갈게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이 이론적인 부분만 다뤘으니까 바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431페이지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보시면요. 자, 일단 회계 변경 오류 수정에서 다뤘던 내용은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 그리고 오류 수정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 수정이라는 거 하고 회계 정책의 변경, 오류 수정은 소급 수정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전진 수정이야 저희가 감가상각 변경하면서 다 잘 공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복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소급 수정에서 일반 원칙과 간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급 수정에서 일반 원칙이라는 방법을 써서 수정하는 상황은 비자동 조정 오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데 또는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해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근데 이렇게 비자동 조정 오류의 상황이다. 즉 여러 개의 재무 상태표 계정과 여러 개의 손익계산서 계정이 서로 얽혀서 그래서 한 번에 그 회계 처리를 소급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일반 원칙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일단 회사의 회계 처리를 다 추적해서 취소하셔야 되고요. 역분계. 차변과 대변을 거꾸로 쓰는 역분계를 통해서 취소하시고 올바른 회계 처리를 가산해서 수정분계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분계의 형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출된 수정분계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누적적으로 반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가 수행한 잘못된 회계 처리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점별로 수정분계 도출하시고 그 녀석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도출되었던 모든 수정 사항들, 수정분계들을 누적적으로 다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반영하실 때 전기 이전의 손익효과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서 반영한다. 이런 것들 살펴보셨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 일반 원칙 쓰는 케이스가 저희 기기장치를 수선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그래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런 것까지 등장하니까 다 하나하나 추적해서 수정했었습니다. 반면에 간편법을 쓰는 자동 조정 오류의 케이스. 이 경우. 자, 이 경우는
자동조정 오류의 경우는 하나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하나의 손익계산서 계정이 서로 매칭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의 재무상태표 계정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손익계산서 계정의 오류가 무엇인지 바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 분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간편법이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소급 수정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만약에 문제에서 재무상태표 계정에 오류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그 재무상태표 계정의 오류란 기말에 누적적인 잔액의 오류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누적적인 잔액의 오류를 통해서 기중에 발생한 오류를 뽑아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 기말금액 차이를 통해서 기중에 발생한 오류를 도출했고요. 이를 통해서 전기 말까지 발생한 재무상태표 계정의 오류는 전기 말까지 누적적으로 발생한 재무상태표 계정의 오류는 그 전기 말의 누적액을 수정하면서 반대편의 손익효과를 전년도의 손익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수정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오류, 단기 선에 발생한 재무상태표 계정의 오류는 또 재무상태표 계정을 수정하시면서 그 손익효과를 손익계산서 계정, 그래서 뭐 재고자산이다라고 한다면 매출원가, 미지급급이다라고 하면 급여, 아니면 감가상각 누계 아니죠? 뭐가 있을까요? 사채라고 하면 이자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손익계산서 계정을 그대로 수정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렇게 재고산을 통해서 정리했었죠, 그죠? 여기 오타가 있었는데 아직도 오타를 잘 안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이론 솔루션 책에 숫자를 보시면 됐었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x1년 말에 재고자산이 30원 과대계상, x2년 말에 재고자산이 20원 과소계상되었다라는 자료를 줬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말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오류를 제시했다는 걸 파악하시고 이를 통해서 기중에 발생한 오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중에 발생한 오류는 단기말과 전기말의 차이로, 그래서 기중에 세로에 발생한 오류가 얼마인지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소와 과대는 반대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반대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에 발생한 오류를, 기중에 발생한 오류를 뽑아내셨으면 원래는 이 발생한 오류를 하나하나 쫓아가서 수정비를 끊으셔야 되지만 단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는 결국 누적적으로 전기 말의 오류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죠? 차이로 계산된 오류는 전기 말의 오류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전기 말의 오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는 단기분 오류를 수정해서 x 이전 말까지 발생한 모든 오류를 두 녀석의 수정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 말의 오류, 30원만큼 재고산이 과대 계상되었다라는 오류는 어떻게 수정하시면 되느냐? 간단하죠. 그냥 재고산 30원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편에 매출원가 써주시면 돼요. 관련된 손익계산서 계정. 다만 전기 전의 손익효과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단기분 발생 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50원 과소계상이란 재고산 수정하기 위해서는 재고산을 늘려주시면 되죠. 죄송합니다. 반대죠. 재고자산. 엉망진창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반대편에는 뭐가 되느냐? 손익계산서 계정인 매출원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의 오류를 준 경우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오류를 통해서 단기 발생된 오류 계산하시고 전기말 오류 수정하시고 단기말 오류 수정하시면서 반대편에는 관련된 손익계산서 계정을 써주시면 된다. 그다음 손익계산서 계정이 재무상태표 계정이 아니라 손익계산서 계정의 오류를 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느냐? 그것도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면 자, 반대로 쓰시면 되죠. 만약에 문제에서 재무상태표 계정의 오류가 아니라 손익계산서 계정의 오류 줬다. 그럼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의 오류를 하면 기중에 발생한 오류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누적해서 기말의 누적적인 오류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익효과. 그 손익효과 그대로 수정하시되 다만 전기 이전의 누적적인 그 손익계산서 계정의 오류는 전기 전의 손익이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수정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단기 오류 발생한 금액은 단기 손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계정 그대로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 그래서 관련해서 사례 들었었죠. 매출원가의 오류. 얘는 이론 솔루션 책하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 친구 따라가 보면은 만약 문제에서 매출원가 50원 과대계상 그리고 x2년에 매출원가 80원 과소계상의 오류를 줬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그 오류를 써주셔야 되느냐? 애니메이션이 또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쓸까요? 복습에 제가 신경을 못 썼네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매출원가라 하면 기중에 발생한 오류, 기중에 발생한 그 변동액 오류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 발생액 자리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통해서 누적적인 오류를 계산하시면 돼요. 50원 과대, 두 개 더하면 30원 과소. 이렇게. 기준 발생액을 통해서 누적적인 오류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전기 전의 누적적인 오류와 단기 발생 오류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쓰이는 오류는 매출원가라는 손익계산 계정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 매출원가를 수정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50원만큼 과대 계상되어 있는 매출원가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원가를 이렇게 대변 쪽에 써주셔야 되겠죠.
반대편에는 재고자산 50원. 다만 전기전에 오르기 때문에 이익력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단기 발생한 매출원가 80원 과속 예상은 매출원가 늘려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은 재고자산 80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오류 수정을 했었다. 다 기억나시죠? 다만 이렇게 그 수정계를 간편법을 통해서 끊어낼 수 있는데, 근데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 수정분계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수정분계가 단기손익과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것은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이런 수정계가 기초나 기말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X2년 초에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회계 처리에서 이 녀석을 답하시면 되죠. 그래서 50원이 X2년 초, X1년 말에 이익잉여금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 손익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물어본다면 이 친구, 당연히 이 친구 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말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물어본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 합계해서 마이너스 30원 이렇게 답하시면 됐었습니다. X2년 말에 이익잉여금. 근데 이런 그 각각의 요소에 미친 영향을 하나하나 회계처리를 끊어서 계산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런 오류가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회계처리를 다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오류의 금액을 통해서 각각 손익이나 이익의 미치량을 뽑아내시면 되냐면, 이런 오류를 수정했을 때 그 오류의 수정의 효과가 순자산에 그리고 자본에 그리고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 됐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쓰이는 오류가 매출원가의 오류이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었다. 이 금액을 통해서 그 매출원가 과대계상된 오류를 수정하면은 이익잉여금 미치량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매출원가 과대계상된 것을 수정하면은 매출원가를 줄여야 되겠죠. 비용을 줄이면은 손익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단기 손익. 이 친구를 보시면 되겠죠. 매출원가 과속 예상된 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출원가를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되겠죠. 과속 예상된 매출원가를 늘리면은 그러면은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 손익은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 2월 이익여금, 단기 손익, 단기 말 이익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 쓰이는 숫자들을 통해서 손쉽게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것도 연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 기출 솔루션 책 주제별 이론 요약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정리하셨고, 이제 법인세에게 가보도록 하실게요.